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장은 또 오르며 끝났죠. 상승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옵션 만기 수급까지 함께 소화했는데요. 뉴욕장 마감 이후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악재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뉴욕 증시의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장이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무엇보다 외국인 수급과 외환 시장의 동향 파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외 산업 뉴스도 꽤 많았었는데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같이 점검하면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뉴욕장부터 확인하시죠. 금요일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꺾여도 시장은 달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미중 무역 협상의 효과가 일주일 내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가 0.5%의 상승세, S&P 500 지수는 0.7%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상승,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앞서서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를 했고 거기다가 장 초반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8이라는 숫자를 찍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수치였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53.4, 이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축소한 수치였습니다. 역시 소비자들은 지금 높아진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세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 다만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미중 관세 협상이 들려오기 이전에 집계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는 차원에서 추후에 개선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소프트 데이터가 이렇게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보통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하드 데이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 6월과 7월에 하드 데이터가 악화하는지 여부가 하반기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막판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옵션 만기일 영향에 따른 수급이 유입된 효과 그리고 미국과 EU가 협상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부터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사 3대 신평사 중 하나로 꼽히는 무디스에서 이번 조치를 내렸고요. 기존의 트리플 A, 그러니까 최고 등급을 무려 110년 동안이나 유지를 했었습니다. 110년 만에 처음으로 더블 A1으로 딱 한 단계 낮춰 잡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빚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시장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과거의 사례를 좀 들여다보시죠. 과거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사례는 딱 두 번 있습니다. 2011년 S&P 그리고 2023년 피치라는 신평사들의 조치였는데요. 2011년 시장의 충격을 보시면 딱 하루 동안의 움직임 6.66% 급락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그 충격이 단기에 그치고 나서 시장은 빠른 회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는 낙폭이 2%대까지 줄여들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2023년 피치 때는 한 번 예방접종을 맞아서 그런지 훨씬 더 충격이 덜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충격 1.4%의 낙폭, 한 달 동안에도 1%대 만에 낙폭이 기록되는 모습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일단 시장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조금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대 신평사 중 가장 늦은 조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예고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당시 무디스가 이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나면은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제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움직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이번 조치를 다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 2023년 11월 플러스 18개월을 했을 때 딱 이번 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고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리안츠 그룹 측에서도 무디스의 이번 조치가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고 언론의 주목을 받겠다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 종목별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7들의 뉴스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엔비디아, 자, 무엇보다도 이날 상승의 이유는 중동에서 대형 잭팟을 터뜨렸다라는 부분이죠. 이번에 들려왔던 그 계약 소식들 단순하게 계산만 하더라도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따왔습니다. 단순히 센티먼트를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찍히는 실적에 반영이 될 성과를 거둔 것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지분을 늘린 것으로 전해지는 코어위브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이날 주가가 22% 폭등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이날 2%대 M7 종목 가운데서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날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콜 옵션 물량이 급증하면서 수급 영향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로보택시 기대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미래 매출을 강력하게 받쳐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자, 제가 여기다가 M7 종목들의 주간 상승률을 전부 다 기입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16%, 테슬라는 17% 올랐고요. 그 밖에도 알파벳과 메타가 지난 한 주간 8%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M7 종목들이 다시금 미국 증시의 전면에 부상하는 흐름이 지난주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일단 빅샷들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장 마감 후에 13F 공시가 여러 기관들로부터 올라왔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버핏이 크게 지분을 늘린, 이 지분을 2배 확대한 종목이 바로 와인, 맥주를 만드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였거든요. 이날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2.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에스티로더의 지분을 2배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2.4%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조르겐센 CEO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르겐센 CEO는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출을 크게 확대시키면서 분명 회사에 많이 기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라이릴리와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주가가 크게 하락 압박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사퇴에 대한 압박을 받았었고 결국에는 사임을 한다라는 소식인 것이죠. 따라서 일라이릴리는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가 부각이 됐고요. 따라서 양사의 주가가 엇갈린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코인베이스 전날 7%대 급락을 딛고 이날 9% 급반등을 그렸습니다. 이 데이터 유출의 피해가 심하지 않다라는 사측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친암호화폐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러한 SEC 조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월가의 진단이 들려온 영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퀀텀 컴퓨팅이 애리조나주에 양자칩 파운드리 설비를 완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양자 테마 전반의 투심을 살렸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퀀텀의 주가는 39% 폭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대내외적인 변수가 아주 많은 한 주입니다. 이번 주의 출발은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장을 기억해 본다면 제한된 재료 속에 기존에 관심받았던 섹터들의 순환이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코스피는 그래도 0.2% 오르며 끝났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가 꽤 거셌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의 하락이 나타났죠. 전체적으로 시장은 V자 반등을 단기간에 해낸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최근 7거래일 정도
유입되고 있는 코스피 쪽의 외국인의 매수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모멘텀과 뚜렷한 악재가 부재한 가운데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금요일장 강하게 나타났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그래도 조금은 온건해지고 있다는 것 속에서 그 와중에도 일부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완화될지 격화될지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장에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섹터는 무엇일까요? 방산도 괜찮았습니다. 러우 정상회담이 무산됐죠. 평화회담은 또 연기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주말 사이에 트럼프 측에서 이 젤렌스키와 푸틴과 모두 통화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어서 미국의 중재로 인해 다시 한번 종전의 혹은 휴전의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계속 재건과 방산이 이러한 이 휴전 이슈를 놓고 센티 충격을 서로에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이날은 라인메탈 주가 강세와 함께 방산주들이 비교적 괜찮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방산이 일주일 정도 꽤 크게 쉬고 나서 조선도 방산도 조금씩 단발성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연속을 띄어 역시나 조선이었다, 역시나 방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지 아닐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엄청난 관심이 집중돼 있죠.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공약이나 에너지 행보가 꽤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갖은 친환경에 대한 제약 이슈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태양광 쪽이 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누른다면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등이 에너지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이날도 태양광과 수소, 원전, 친환경 에너지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가장 셌던 에너지 쪽은 이날은 원전이었죠. 5월 달 들어서 가장 안전한 섹터 중 하나가 원전이 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탈원전 백지화 이슈가 있었고 블룸버그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수록 한국이 그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낸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죠. 자, 비트로시스 상한가였고요. BHI 예상 컨센보다 50% 넘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날 아침 연결고리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18%의 상승으로 끝이 났죠. 우리기술, 한전산업, 수산인더스트리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원전 밸류체인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날 원전 못지않게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특징주 골라봐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삼양식품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밤사이 미국에서 음식료 섹터가 좋았다라는 적과 이 국내에서 삼양식품이 그 전거래일 어닝 시즌 문을 닫으면서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한 점을 짚었던 바가 있었죠.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는 이 황제주가 하루 만에 19%나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삼양식품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기염을 토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음식료주 전반에 긍정의 분위기를 심어준 것은 맞습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제품 가격들을 올렸던 것이 반영되며 실적이 나빴던 업체들도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도 일부 있었죠. 다만 풀무원 등의 급락 등을 들여다봤을 때는 음식료 섹터 전원이 강하다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실적 차별화 종목으로 혹은 하반기 실적 기대주로 압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삼양식품이 자리하고 있죠. 그 외에는 테마단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서 유틸리티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다. 이 정도 특징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지난 금요일의 특징이었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소화제가 필요할지 아니면 무난히 소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앞서 체린 앵커 말씀 주신 대로 뉴욕장 분위기는 괜찮았던 가운데 장 마감 이후에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하향 이슈가 전달이 됐죠. 지속적인 재정 적자 그리고 엄청난 부채 증가. 미국의 부채가 지금 5경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 정치적 불확실성, 정책 교착 상태. 이것을 이유로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했는데요. 이를 들고 월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채권에 대한 불안감은 일부 늘어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라는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무디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에서 이미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디스가 지난해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던 상황이라 어차피 알고 있던 일이다라는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뉴욕장도 단기 V자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것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자극될 수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 USA로 이어지는지 그 여부 파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랠리를 멈출 수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슈를 어떻게 소화하는가가 오늘은 꽤 중요해 보이네요. 국내의 목소리 보겠습니다. 키움의 한지영 연구원. 과거 신평사들은 기습 단행을 했었는데 이번은 예고성 강등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고요. 과거의 신평사들이 기습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시절은 상황이 좋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은 여러 가지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됐고 관세 불안이 좀 진정되는 시기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과거보다 코스피 PBR이 낮기 때문에 그리 코스피 측면에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시각인데요. 다만 누적된 차익 실현 욕구에 명분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단기적 변동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장이 받아들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도 이제 섹터에 대한 시각 한 주 시작하는 만큼 전망을 내놨는데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것보다 이미 시장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거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3 이하일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했었는데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선행지수가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봤을 때 7, 8월 미국의 실물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결국에는 하반기 금리를 낮춰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고려해서 지금 조금 중기적인 시각을 세워보자라는 취지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5 언저리죠. 4.5에서 4.1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4.5에서 4.1로 낮아지던 시기에 수익률 상위 섹터가 무엇인가? 조선, 반도체, 지주방산, 기계, 증권 등을 꼽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연준 고점 대비 PER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을 비중 늘려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이렇게 추려져 있습니다. 다시장에서 알만하고 충분히 이미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한데 더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기계 섹터에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 행보도 한국금융지주, 한금지 요즘 굉장히 뜨거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관심을 받을지도 궁금하네요. 하지만 오늘은 이들 중에서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한미 반도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슈가 있었죠. 일단 시장에서 시총 비중이 큰 섹터들, 우리가 형님 섹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이 되겠죠. 그 섹터에 대한 각각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단발적인 반등 외에는 강하게 몰리는 수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한 상승의 계기가 필요하죠. 시세 연속성을 위해서요. 반도체 속에 어떤 뉴스들이 추가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관계가 꽤 불편했었죠. SK하이닉스에 파견했었던 한미반도체의 CS 엔지니어를 모두 철수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내 한미반도체 장비를 뺀다라는 얘기,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갈등 이슈가 꽤 부각이 됐었죠. 한미반도체가 하나 비전과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기술 특허 침해 문제로 인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자꾸만 한화비전에 발주를 주는 것이 그리 탐탁치 않았었죠. 그 과정에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관계가 틀어지는 듯 했었는데요. 그랬던 이들이 지난 금요일에 공시를 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에게 발주 소식을 전한 거죠. 한미반도체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28억 원 수주 소식이 있었죠. HBM 장비였었고요. 한미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화비전도 동시에 공시를 냈어요. SK하이닉스로부터 385억 원 세금 미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포함할 경우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의 수주 금액은 얼추 비슷할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네요. SK하이닉스가 공평하게 양사에 조금 장비를 사줬다라는 평가이고요. 그리고 나서 SK하이닉스에 철수했던 엔지니어를 전원 복귀시켰다라는 한미반도체 소식도 일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고조된 갈등이 해소되는 우선적인 1차 봉합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오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비전의 주가 향방이 꽤나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 내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할까? 전체적으로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젠슨 왕이 이제 대만의 컴퓨텍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8일에 자리하고 있죠. 엔비디아 측에서는 중국에 어떻게 해서든 칩을 수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요. 중국의 R&D 연구센터를 설립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 진영에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봐야 되고요.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픈 AI, 아랍에미리트 등의 중동에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 설립 이야기를 계속 내놓고 있죠.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갈등 봉합 이슈, 이스페타시스의 호실적에 대한 증권사 호평 등이 잘 어우러져서 올라주길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줄지요. 자, 이런 AI 진영의 긍정의 소식이 계속 나온다면 사실 반도체만은 아닐 겁니다. 넘겨보시죠. 원전에 대한 얘기도 그러해서 다시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원전은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약간 갈등의 상징 섹터로 계속적으로 좀 피해를 봤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대통합 원전을 외치고 있죠.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이 확대되고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되면서 원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다 그 가운데 한국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K조선과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세계가 필요로 하고 특히나 미국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원전의 기술력이 한국이 꽤 좋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선 주요 후보들의 원전에 대한 우호적 발언과 뉴스케일 파워, BHI의 호실적 등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탈원전 폐기 붐이 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원전을 쓰지 않겠다라고 외쳤던 이탈리아조차도 원전 사용을 얼마 전에 승인했고요.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벨기에 탈원전 폐기 이슈, 그리고 덴마크, 전체적인 에너지의 90%를 신재생에 의존하고 있는 덴마크이죠. 신재생 모범 국가입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도 탈원전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이러한 탈원전 폐기 붐이 일면서 원전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던 지난주입니다. 말씀드렸던 BHI 주가 일주일 사이 23%, 두산에너빌리티 일주일 사이에 26%, 그 무거웠던,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의 뒤통수를 쳤던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까지 한 주간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원전주들의 온기 확산이 더 퍼질지 궁금하고요. 원전 밸류체인 내에는 건설 등도 자리하고 있을 텐데요. 정부의 정책 이슈와 또 맞물려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과연 원전과 건설 어떻게 봐야 될지 개별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은 잠시 후 미나 앵커가 좀 더 깊게 살펴주시겠습니다. 결국 반도체, AI, 원전의 스토리가 원전만이 아닌 AI 진영까지 함께 일어설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고요. 형님 섹터에 대한 고민 두 번째, 2차 전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LG 에너지솔루션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공모가 3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 바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시가총액 순위도 3위 자리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빼앗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3년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지난 금요일 5% 추가 하락을 기록하며 29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를 상징하고 있는 이 업체. 2차 전지는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부담감, 그리고 미국의 보조금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도 자리하고 있죠. 배터리 3사의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 최근 이슈 등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은 지속적인 유상 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떨어지는데 투자를 해 나가면서 R&D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해서 오히려 바닥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2차 전지의 지금은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추후가 궁금해집니다. 자, 한 달간의 상승률인데요. LG 엔솔은 15% 빠졌고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각각 7%의 하락입니다. LG화학도 한 달간 12% 하락, 에코프로비에 비교적 양호해 보이네요. 3% 정도 떨어진 흐름.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고요. 오히려 정말 과거의 못난이 중에 못난이었던 LNF가 비교적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0.2% 정도의 하락으로 그냥 보합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하나증권에서는 주가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긴 하다. 그런데 반등의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지난 금요일에 꽤 많이 동반 하락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호흡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단발적인 숨이 붙을 수 있을지에 대한 뉴스 하나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미국 공화당이 18일이었습니다. IRA, AMPC 대상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금지 외국 단체, IRA 해외 우려기관 규정으로부터 부품 지원을 받거나 외국 기관과 라이센싱 가치 $100를 초과할 경우 AMPC, 그러니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러시아, 북한, 중국 등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에 기술 수출료 혹은 지분을 따서 엮여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국 CATL이 기술 제휴 로열티를 주고 GM 공장 지분 100%를 보유하는 형태로 미국 내에서 합작 공장을 설립해서 이 우려 기업에 대한 이 수출 제한 우회를 줄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전부 다 막아버리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한국의 업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업체들은 그동안 배터리 가성비를 앞세워서 시장 경쟁력을 가졌었는데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가성비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 단독으로 현지 생산 공장을 둔 업체들을 주목하자라는 시각이 있고요. 앞서 봤던 하락 특징주였던 LG 엔솔이나 SK 온도 그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터리 3사와 에코프로그룹, 포스코그룹 그리고 그 밖의 소재사들이 단발적으로라도 이 이슈에 인공호흡을 달 수 있을지 일단은 뉴스가 나와서 체크했습니다. 자, 형님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바이오죠. 바이오는 정말 국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과 오가노이드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비만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제품 경쟁력이 올라가야 되고요. 제품 경쟁력을 올리는 일은 지금으로서는 환자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가 그 트렌드의 중심에 자리한 거겠죠. 그리고 지난주 중반이었습니다. 오가노이드 테마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4월에 있었던 FDA 동물 실험 의무화 폐지 이슈 이후 오가노이드가 그것을 대체하는 1순위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토모큐브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특징주로 같이 말씀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토모큐브는 서울대 투자 동아리의 목표가가
상승 여력이 1300% 있다. 그 이슈 이후로 더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보호 예수 물량이 일부 해제됐다라는 소식과 토모큐브 오버행 해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우려했던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3만 원 언저리에서 시세 이어가고 있는 토모큐브 어찌 바라봐야 될지 오늘 김경준 부장님 출연하시니까요. AS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토모큐브가 시세를 유지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종목이죠. 신규 상장주인데요. 오가노이드 쪽의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박쥐 오가노이드 연구 성과가 있었다라는 소식에 21% 급등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바이오 내에서는 국지전, 비만, 오가노이드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요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한 종목도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약간의 화해 모드 키워드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죠. 바로 미중 화해 속에서 해운주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의 급발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컨테이너선이 폭삭 내려앉았었다가 이 두 국가의 약간의 화해 모드 속에서 다시 컨테이너선이 엄청나게 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에 발맞춰서 2주 연속해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미 항로 수급이 꽤나 타이트한 상황에서 운임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벌크선 운임 지수인 BDI 역시나 같이 반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HMN 같은 경우 지난주에는 약간 정치적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앞으로 자사주 매입 소강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라며 HMM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의 시각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회 키워드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어차피 결정된 휴전이나 종전이긴 한데 관련해서 가는 길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진영에서 오늘 푸틴 그리고 젤렌스키와 차례로 통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젤렌스키는 바티칸에서 직접 러우 중재를 약속했다라며 휴전 혹은 종전에 대한 화해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러우의 키워드로 봤을 때는 재건일 텐데 재건과 방사는 요즘 이 이슈에 따라 변동이 잦아서 일단은 그냥 뉴스 차원의 체크만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장 살펴보시죠. 오늘은 사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환율과 외국인 수급 여파에 가장 집중해서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에서는 젠슨왕이나 엔비디아 일정 체크,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관계 개선 이슈의 주가 반응 정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 바닥마저도 연기가 되고 있어서요. 진정한 바닥은 언제쯤일지 시간 허락하면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그로 인한 반사이익, 일시적인 테마성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같이 체크하겠고요. AI 스토리는 탄탄하죠. 그리고 거기에 함께 관심받고 있는 소외됐었던 섹터, 원전의 강세가 5월에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부분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일정입니다. 젠슨왕 컴퓨텍스 기조연설 바로 오늘 예정되어 있고요. 20일부터 23일까지 대만의 컴퓨텍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즘에 IPO 종목들이 꽤 시장에 수급 트레이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뮨바이오가 IPO 상장하고요. 내일은 바이오 비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목요일 달바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업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되겠죠. 그리고 NC소프트나 넷마블 게임주들 일정이 좀 자리하고 있고요. 수출입 데이터도 나올 예정입니다. 자, 달바 글로벌 살짝 체크하고 가야겠죠. 5월 22일에 상장 예정이고요. 공모가 66,300원입니다. 입소문 나 있죠. 승무원 리스트로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스프레이를 비롯해서 달바의 모든 화장품에는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건 화장품 혹은 트러플 화장품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시장에서는 꽤나 호평을 내고 있습니다. 특정
특정 국가의 매출이 50%를 넘지 않는다고 해요. 러시아의 29%, 일본의 22%, 북미 지역의 18%. 이 말은 이것이 앞으로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한국투자 등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원 아이템 리스크가 있지만 이것을 밸류 매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H투자에서도 시총 1조 이상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면서 높게는 92,000원 정도의 주가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켜봐야겠죠. 다만 초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상장 직후 거래 가능한 주식과 또 1개월 이내 락업 해제 물량이 꽤 있기 때문에 초기 변동성이 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딛고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는데요. 화장품 달바글로벌 IPO도 염두에 두면서 화장품 섹터와 또 달바글로벌에 투자했었던 투자사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살폈고요. 원전 섹터 미나앵커 자세히 잡아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원전 섹터. 5월 들어서 원전 섹터가 강하게 또 반등해주고 있고 우려감을 모두 다 털어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일 수급을 살펴보시면 원전주들이 확실히 인기를 많이 체감하고 있구나를 느껴볼 수 있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2순위로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무려 274만 주 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3순위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89만 8천 주를 담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쪽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점을 확연하게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서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게 올해의 일봉 차트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무려 95%를 넘기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7% 넘게 상승하면서 34,300원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넣었지만 BHI라든지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주들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 K-원전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점일 겁니다. 그 이유들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 전 세계 계획된 원전 사업이 현재 한 400여 건 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 43%가량을 수주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점친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동안 최대 원전 기술 수출국 중 하나로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경쟁 국가들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과 건설 기간이 늘어났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속한 시간 내에 약속한 비용으로 모두 다 완공을 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과 관련해서는 강국으로 여겨지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보 우려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한번 짚어낸 겁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봤는데요. 이렇게 경쟁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블룸버그도 우리나라 K-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코리아 메리트도 함께 짚어냈는데 현재 팀코리아는 시공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는 강점도 함께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이번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최종 계약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전 세계적 수요 증대와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을 예상을 하면서 한국의 역할론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지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프랑스가 발목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지만 대신증권에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2가지와 그리고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 1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처분이 해제될 경우 한수원과의 계약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일단 가처분이 해제될 경우 시기 자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중에 한수원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인데 이 2가지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우리가 원치 않는 시나리오일 텐데 이 프랑스의 EDF가 승소하는 경우인데요.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프랑스의 발목 잡기 이력을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프랑스는 사실 이번에만 이렇게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고 지난 2013년 체코 테멜린 원전과 관련해서도 이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이력을 갖고 있고요. 2022년 10월 폴란드와 관련해서도 이 원전 3기 사업에 탈락을 한 이후에 재소 가능성을 비춘 바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지금까지 발목 잡기 이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무시를 못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EDF가 만약에 제소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제소를 하기보다는 뭐 EU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정부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것이 더욱더 높게 점쳐지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체코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이번 이 소송철의 타협안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우리나라가 최종 계약을 언제가 됐든 따낼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K원전이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국가로도 발을 뻗어나갈 것이라는 여러 가지 낙관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M증권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전 5, 6호기에 관련한 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현재 1.4기가와트시의 규모가 되는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동에서 K원전 기업들이 활약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1호기에서 4호기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봤던 기업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또 KB증권에서는 한국이 자국 내 30기 이상의 원전 건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포트폴리오가 단단하게 갖춰지고 있다는 점, 또 표준화된 시공 프로세스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준수해서 완공한 경험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K원전들의 메리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유럽에서도 발을 뻗어나가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제 정치적 수용성과 공정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 많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 원전 시장을 살펴보면 기술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 수행 능력이 중요해지는 구조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력이 좋더라도 시간이 미뤄지거나 약속했던 비용보다 그게 더 높아진다면 이 유럽 시장에서는 메리트를 못 갖추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준수해서 완공한 경험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신뢰도는 쌓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럽 시장에서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도 메리트를 갖추고 있는 K원전이라고 봤는데요. 이제 또 한 가지 메리트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탄탄하게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을 살펴보시면 원전 발전 용량은 현재 10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게 2050년까지는 400기가와트까지 늘리는 행정명령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서 원전을 부활시키려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큰 틀에서 보면 트렌드가 원전 쪽으로 조금 친화적인 정책이 마련이 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대표적인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로 시각을 조금은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어제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공약에 많은 집중도가 지금 몰리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은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이제 AI를 강조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목적 자체도 AI 산업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자 자체가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방향성을 택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 이제 가장 큰 우려 포인트가 만약에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 탈원전 기조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원전주들이 급락하지는 않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베스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처럼 아예 탈원전으로 갈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AI 산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원자력에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선 후보 토론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아예 원전을 없애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에너지 믹스 체제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누가 되든 어느 쪽으로 수혜가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해질 텐데 지금 건설 쪽이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지 좀 수주를 해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 지금 중장기 성장 전략 H로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SMR 같은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물산도 그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들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SMR 프로젝트에서 공동 추진을 지금 여러 국가들의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도 원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점에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의외로 수혜가 예상되는 쪽 건설주다라는 점을 흥미롭게 제가 봤는데요. 지금 건설업종 관련 정책 공약 이렇게 4가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은 이제 건설주를 향한 수혜 예상이 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는 헤드라인으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전과 건설을 통틀어서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 KB증권에서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BHI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르네상스가 예견이 되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했을 때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흐름이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트렌드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BHI를 꼽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최근에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실적에 이어서 수주잔고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 또 원자력 부문에서 사업 기회를 계속해서 포착해내고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놨으니까요. BHI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일지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핵심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이분이 계시죠. R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오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금요일 국내장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슈, 이것에 대해서 뭐 알던 악재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차익 실현 빌미가 될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차장님 어느 쪽에 무게 두세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사실 주말에 이제 신용등급 하향 때문에 막 찾아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트럼프 취임하면서 관세를 통해서 우려했었던 여파, 앞단에 있었던 3월에 있었던 직전의 하락 파동은 이 신용등급 하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라는 더 큰 우려가 반영됐었던 악재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뭐 너가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것도 더 이상하지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이유는 미국 부채가 원인이었죠. 미국 부채 많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신용 등급을 하락하게 시켰을 때, 하락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업이 신용등급 떨어지면은 채권 발행할 때 불리해지잖아요. 네. 이자 비용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좀 애매하네. 물론 앞선 뭐 S&P에서 2011년에 뭐 신용등급 하락했을 때 뭐 막 비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때는 워낙 이제 좀 불편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 시황 자체가.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똑같이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텐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둘 다 맞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한 발 남아있는 호재는 감세안이고 이게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다리는 진짜 호재는 경기 매크로가 꺾인 이후에 그것을 바라본 연준이 경기를 막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금리 인하가 진짜로 기다리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앞서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지수 상승의 기대감, 미국 증시가 견조할 수 있었던 기대감은 트럼프 정권의 감세 정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빚이 이렇게 많아서 신용등급까지 떨어졌는데 감세안에 대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심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빚이 이렇게 많은데 증세를 해야지 감세를 한다는 게 말이 돼? 라는 상황 속에서 한 발 남아 있었던 호재에 대해서 조금 삐걱거리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뭐 이것에 대해서 크게 나쁘진 않을 거야라는 것은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최고 등급에서 한 등급 낮아진 거는 뭐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제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것. 저것은 좀 의미가 있죠. 저것에 대한 호재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반영된 수준에서 얼마만큼 투심을 이어질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조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를 염두에 둔.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을 준다면 그것은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사우디에서 수주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미국이 중국과 첨예하게 싸우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이 자율주행차도 중국의 속도가 훨씬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틀림없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챗 GPT냐 딥시크냐에서 중동 국가가 챗 GPT를 선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의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뭐 경기가 부러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탄탄하고 미국의 어떤 트럼프가 밀고 있는 관세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밸류체인이 하나씩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전 중동 국가의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뭐 빅테크와 관련된 기업들은 조정 시 매수일 텐데 어쨌든 단기간에 기대했었던 감세에 대해서는 조금 삐거덕거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쉽게 좀 비겁하지만
비겁합니다. 비겁한 얘기지만 조정 시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의 비율을 전제로 놓고 증시를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라올 거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세를 유예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의 기대감은 올라왔고 그 호재는 시장에서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감세를 치고 달려가는 뉴스밖에 없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오히려 쉬운 영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근데 증시는 쉽지 않죠. 이거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 뉴스였으면 시간에서 더 빠졌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안 빠지는구나라는 정도로 시장을 놓고 대비 전략을 짜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세에 대한 얘기가 약간 한풀 수그러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있긴 하겠으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기조는 유지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 중동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투자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빅테크, 국내 반도체로 연결이 될 네. 텐데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불편하던 그들의 관계가 좀 개선되는 듯한 소식. 네. 지난 금요일에 한미반, 하나비전의 각각의 수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의미 두고 보십니까? 일단은 반도체 큰 사이클을 먼저 좀 말씀드린다면 지난 시간에는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좀 억울하다라는 말씀 속에서 낸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연 감산 효과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속에서 그렇게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 있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런데 아직 반도체에 대해서 성장 밸류를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아직 논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 성장 밸류를 논할 수 있다는 점의 핵심의 대한민국의 두 종목이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2차전지 사이클의 대장이 에코프로였다면 반도체 사이클에 왔었을 때 대장이 한미반도체였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한미반도체는 슈퍼울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만들어낸 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뭐 싸움닭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랑 야 니네랑 안 해. 가.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가 니네랑 안 해. 근데 SK하이닉스하고도 기분 나빠서 다 빼. 야 됐어 안 해버려. 이런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거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는 리스크 속에서 16일에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로부터 428원 지금 수주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여기에만 수주를 준 것이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싸우고 있는 하나비전하고도 수주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슈퍼울이 있는 게 불편하죠. 공급사 다변화하고 그럼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제발 좀 성공했으면 바람을 간절히 갖고 있는 TSMC가 슈퍼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저는 정상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미반도체가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슈퍼울의 위치는 이때 SK하이닉스가 하는 것처럼 한미반도체도 투 트랙, 쓰리 트랙 전략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시장 사이클, 이 파이가 커져나가는 것을 즐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럼 주가적인 위치에서 봤었을 때 한미반도체냐 하나비전이냐. 지금 기관들은 하나비전에 손을 좀 들어주고 있는 형국인데 뉴스들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그룹이라는 좀 튼튼한 백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해란 걸 염두에 둔다 한다면 한미반도체를 지금 여기서 이거 좀 뭐 관계에서 좀 비겁하게 꿀리면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수주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금 HBM 사이클이 커진다라는 것, 중동 국가에다가도 데이터 센터를 설치한다라는 빅파이가 커진다라는 것에 좀 관점을 갖고 일단은 대전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한미반도체는 지금 마이크론에다가도 수주를 주고 있죠. 꾸준히 주고 늘어나고 있는 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독보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거죠. 한미야, 그럼 하나비전이야.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슈가 있겠지만 좀 큰 사이클 전략을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고 저는 지금 사이클에서는 둘 다 긍정적인 비전으로
보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함정남 차님께서는 스스로 약간 좀 시청자분들에게 콕 집어주지 못한다고 느끼실 때 자꾸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이제 하나비전, 한미반도체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이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약간 둘 다라고 대답하면서 좀 머쓱해 하신 느낌인데. 이럴 때 저한테는 확실하게 판단을 낼 수 있는 기술적 지표거든요. 네. 둘 다 괜찮아 보여. 하나비전 하루 빠졌다고 지금 여기가 뭐 지금 매도 시그널이 떴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이제 추세선을 그으면 SK하이닉스랑 SK하이닉스의 5개월 추세 흐름과 한미반도체 장기 추세 흐름에서 지금 둘 다 딱 저항선에 맞부딪혀 있는 자리거든요. 저항 지선에 딱 머리를 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빠질 거다.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맞서 주종을 준다면 오히려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한미반도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가적인 위치는 하나비전이 좋지만 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요것 때문에 요게 더 좋다 이런 말을 논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업황이 커지는 것으로 좀 시야를 넓혀서 보자라는 것이 제 오히려 솔직한 본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더 솔직한 답변인 것 네.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전체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분위기로 체크해두죠. 자, 원전주 AS 해야겠죠. 원전에 대해서는 정말 자주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에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던 게 바로 4월 초였었습니다. BHI를 앞단에 뒀었는데 잘 가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모두 다 원전주 지금 어떡할까요? 지금은 이제 그 질문이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랑 BHI를 여기서 살까요? 아니면 다른 원전주 그의 살까요? 원전주를 살까요? 이제 이것이 그 질문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전이 좋다는 얘기는 한 1년 전부터 제가 맞아요. 꾸준히 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작년에 제가 주도적으로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맞아요. 이야기.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체코 봉기하는 뉴스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코만 얘기를 해볼게요. 웨스팅하우스 이제 넘어갔으니까. 체코를 얘기 드리면, 체코가 한국이랑 했더니 프랑스 EDF가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쟤네 나한테 유럽에다 안 주고 한국에다 줬다? 저거 한국이랑 뭐 내연 관계 아니면은 한국이 저가수 준 거 아니냐? 저것도 불공정 거래 아니야? 했더니 체코가 니네 뭔 소리 하냐? EDF는 니네가 실력으로 저가수가 아니라 너네 기술력으로는 그 가격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체코 국가에서는 한국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해서 한국 편을 계속 들어주고 있고, 유럽이 이제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저렇게 본계약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딴지는 걸고 있지만 체코의 입장도 역시 확고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러시아나 뭐 중국에다가 원전 수주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바라보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약간의 슈퍼홀의 느낌이 있어요. 수주를 미국이 받아내고 그것의 모든 생산은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간다라는 그림 속에서 저는 앞으로 2, 3년 동안 내다보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여기 올라와서 좋다 이런 그림으로 전략으로 짜는 원전 사이클을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종목만 좋았고,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애매하잖아요. 언제까지 늘어질지 모르니까. 지금의 기대감은 가스터빈이라는 확실한 한쪽 날개는 확실하게 있기 때문이고, 이제 BHI는 확고한 실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의 원전주는 지난 금요일의 움직임은 이전의 움직임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전과 관련돼서 시야를 넓힐 수 있다. 거기에 촉발됐었던 뉴스는 미국에서 노골적으로 원전 산업을 키운다는 거. 여러분, 이거 예전에 한국에서 이쪽 그 평택 쪽에다가 300조 투자한다라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이거 뻥이라고 그랬었어요. 왜 뻥이라고 그랬냐면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못한다 했기 때문에 뻥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300조 투자는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소 기준으로 8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원자력 발전소 어디다 세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다가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력을 뭘로 쓸 거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풍력 태양광으로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원전은
무조건 돼야 된다. 유럽에서 덴마크, 벨기에 자기는 죽어도 안 한다라고 했었던 스탠스에 있었던 나라들이 왜 바꾸겠냐고요. SMR은 가야 되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친환경과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어쨌든 주가적으로 봤었을 때 지난 금요일은 이제는 못 갔었던 못난이 소형 원전주 테마주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백그라운드 든든한 뉴스도 만들어줬고 대장이었던 두산 엘리베이터 튼튼하게 가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뭐 정치적 테마 사실 원전은 우리나라 정치적 테마 색깔이 굉장히 강하죠. 정치색이 짙었었는데 지금은 양쪽 다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한 단계 내려놓을 수 있다. 이제부터는 종목의 확산의 염두에 두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함정남 차장님이 유독 강조하셨던 게 상반기에 이제 바이오 편안한 선택지 그 즉시 잘 갔고요. 원전은 저희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냥 물리려고 사는 거예요라는 표현을 해주셨던 기억이 그만큼 이제 원전 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충분히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더 확장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마무리가 돼서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마지막 코멘트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장은 테마색이 짙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다 빠져서 종목들이 다 빠진다면 그건 매수 기회가 될 것이고 테마 안에서 어떻게 롤링을 할 수 있느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원전주라는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고요. 이제 하반기에 지수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것이 이제 얘기가 많은데 그 이야기는 지수가 좋아진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가 갈 거냐 알 것이냐 이걸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는 하반기 지수가 좋아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4분기에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좀 시야를 높여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도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관점에 한미반도체도 느낌이 있는 출발 시그널이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한미반도체 출발이 이거 느낌이 좋아 보이는데라는 것과 오래 기다렸었던 원전 중소형주들 이제 시작할 거래가 터졌구나라는 것이 오늘 제 모든 방송의 본심이다라고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오케이, 중소형주까지 확산되겠다라는 것도 기대 가능하고 하반기 지수 결국 반도체 또 오늘 한미반도체까지 긍정의 기대 요소 짚어주셨습니다. 함 차장님 주섬주섬 바쁘시다라는 시청자 글 있네요. 얼른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